자, 봐봅시다. 자, 이어서 10번 문제 하면 되죠. 자, 10번 한번 봐보자. 자, 여기 논리적 그래 순서 맞추기지. 자, 그래서 보니까 선택지를 보니까 가다 나와 있네. 가다. 그치? 가하고 다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결국 가하고 다를, 자, 뭐지? 읽어봐야 돼. 뭐 그냥 가부터 읽어보면 되겠지, 순서대로. 물론 뭐 다부터 읽을 이유는 없어. 그래서 그냥 가부터 읽어봐. 자, 국어의 발견 그리고 국민의 발견은 독립신문이 독자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아, 그러면 자, 독립신문 안에는 뭐가 있어? 국어와 국민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이 말이겠지. 그치? 자, 서적필은 독립신문이 특정 정파에 귀속되어서는 안 되며 정치와 개혁의 주체는 양반과 정치인들이 아니라 민중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독립신문 안에는 뭐가 있어? 우리 국민 모두를 아우르려고 했다. 여기에 바로 당시의 상식과 정치의식을 완전히 정치의식을 완전히 뒤지는 획기적인 사상의 전환이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자, 여기는 뭐가 나오지? 중심은 독립신문이지. 독립신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지. 독립신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뭐라 그래? 독립신문의 의라 그러잖아. 그치? 특정 정파에 속하지 않으면서 우리 모두를 아우르려고 노력했던 게 서적필 선생의 독립신문이라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자, 우리의 정치의식을, 그러니까 국민, 만민은 평등하다는 정치의식을 드러내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는 독립신문이 갖는 의의야. 그러면 의미이고 가치지. 역사적 가치. 이런 것들은 그래 처음에 나올까 끝에 나올까? 처음에 나오기는 힘들지. 일단 독립신문이 어떤 건지를 먼저 보여줘야지 화제를 제시해주고 그 의미를 따져야 되겠지. 자, 그래서 첫 문단으로 조금 그러네. 자, 다음 문단 가봐봐. 독립신문의 출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선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역시 여기도 독립신문이지. 여기서는 이제 뭐지? 출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그 단적인 예가 정치 공동체를 구성하는 인적 구성에 대한 원리 태도이다. 이런 데 독립신문이 한글 전용을 택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순한글 기사를 작성하고 상업 광고를 게재하며 시골에 사는 평민에까 여성에까지 독자라고 하는 독립신문이 처음일 것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냐면 독립신문 출현 당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야. 그게 이제 어디로 가? 독립신문에서는 국어의 발견, 국민의 발견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가 먼저야, 가가 먼저야? 당근 다가 먼저겠지. 그래서 역시 여기도 자, 독립신문이 먼저 중심 화제로 나오겠지. 그러면서 독립신문은 뭐야? 한글을 사용하면서 전 국민을 하나로 묶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나오지, 그 당시. 오케이? 그래서 다가 먼저 나와야지 맞아요. 그럼 이제 다에서 시작한다면 다에서 라로 먼저 가래. 이거는 이제 둘 다 라로 가라 그랬으니까 그냥 따라가면 되지. 다에서 라로 따라가면 돼. 그랬더니 자, 라는 뭐라고 돼 있느냐? 독립신문이 한글을 채택한 표면적인 한글 채택의 이유가 나오지. 그래서는 한글을 채택했습니다. 이 말이 나오니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 상하와 기천을 막론하고 민중이 읽기 쉬운 신문을 만들어 민중을 계몽해야 한 것이다. 또 그 당시에 야만 언어로 전락한 한자를 버리고 문명의 언어인 한글을 채택해야 된다는 사고도 한몫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유는 국민 모두 소통해 할 수 있느냐 하나의 은혜가 존재하는 근대적 국민주의였다. 의사소통을 위한 근대적 의식의 반영이었다. 전 국민을 하나로 묶으려는. 그렇죠? 그래서 자, 다 다음에는 라야. 그 다음에 이제 갈라지겠지. 여기서 나를 들렸다가 갈 거냐, 바로 가러 갈 거냐, 이거겠지. 그치? 그러면 결국, 자, 나가 결정하겠네, 나가. 다음 문단 가보면,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가 나왔네, 그런 의미. 그러면, 자, 이게 라문단 뒤라면 한글 채택의 이유를 받을 거고요. 가문단 뒤라면 독립신문이 갖는 의 전체를 받아야 되겠지. 자, 그런 의미에서 독립신문이 국어를 발견한 것은 마틴 루터가 귀족이나 성직자의 고고 번역할 때 라틴어로 성경을 일반 평민에게 뱉던 독일어 번역본과 똑같은 의미를 갖는다. 자, 여기서도 뭐지? 그냥 한글 사용의 의미를 말하지. 한글 사용의. 그치? 그러면 자, 한글의 독립신문이 한글을 사용한 게 마틴 루터가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과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 유럽의 종교 문화라. 이런 것과 의미적으로 비슷하다. 독일의 발견은 종교개혁과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독립신문의 한글 채택 역시 자, 여기 보시고
독립신문의 한글 채택, 국어의 발견, 국민의 발견으로 나아가 전거된 국가의 발견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자, 이거를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 이 독립신문이 그래서 이제 우리 전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했답니다. 라는 결론으로 가겠지. 그래서 자, 여기서는 자, 나 다음에 나를 거쳤다가 마지막에 가로 끝내주는 게 맞아요. 자, 11번. 일치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거 11번의 정답 몇 번? 4번. 4번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건 헷갈리기 쉬운데 앨리스에 따르면 인간의 심리적 문제는 개인의 비합리적 신념의 산물이다. 이건 뭐지? 비합리적인 신념이 원인이 돼서 자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지. 심리적 문제가 비합리적 선택을 만들어낸 게 아니지. 인과관계를 잘 봐야지. 근데 4번은 그거에 대한 인과관계를 뒤집어 놨지. 오케이. 그래서 자 뒤집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4번은 잘못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을 보면은 자 비합리적 신념의 공통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게 몇 번에 나오지? 3번에 나오지.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중간 줄 보면은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경직적 사고를 유발하게 된다. 뭐 경직성 유발 나오고 마지막에 자신의 인격적인 폄하하는 부정적 사고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런 내용이 나오네. 자, 12번 한번 가보시면, 자,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 요거는 문제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요거는, 자, 정답을 쌤이 4번으로 했는데, 이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는, 자, 상황에 따라서, 뭐죠? 한번 봐봐봐. 두 가지가 나오는데, 관중과 포수가가 장사를 할 때 이익금을 관중이 더 많이 차지하였으나 포수가는 그를 욕심쟁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관중이 가난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이건 뭐지요? 뭐 양보심이나 배려 이런 것들이 되겠지. 그래서 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항상 자기 편이 되는 친구 1번 보기는 조금 어렵고 그다음에 양보심 뭐지? 포수가 관중에 양보를 많이 했으니까 2번은 되겠지. 언제나 잘 대해주는 친구 너무 포괄적이지 가를 보기에. 그 다음에 단점을 이해해줄 수 있는 친구. 자 이거는 뭐지? 관중이 가난하다는 사실이 그의 핸디캡일 수 있잖아. 답은 2번 4번 두 개 중으로 좀 압축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밑에 거 나무는 좋은 친구라 하여 달만을 반기고 믿지 못할 친구라 하여 새와 바람을 물리치는 일이 없다. 다른 달대로 새는 새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다 같이 친구로 대한다. 자, 그리고 친구가 오면 다양하게 생각하고 오지 않는다고 불행하여 하는 법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를 양보심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거든. 그래서 이제, 답을 4번으로 보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뭐죠? 좋은 친구라 하여 달만을 반기고 믿지 못할 친구라 하여 새바람을 물리치는 일이 없다. 그래서 뭐 장점만 있는 친구를 맞이하지는 않는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데 4번도 뭐 선생님 봤을 땐 정확하게 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서 4번하고 2번이 복수 정답이 될 수도 있을 듯 해요. 그냥 이 문제는 2번, 4번 체크해놓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다음에 13번. 자,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번. 현대사회와 대중매체는 불가분의 관계다. 이거 많이 듣는 말이고, 불가분, 요게 키워드고요. 대중매체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자 노력한다. 자, 중립적 입장, 요거고요. 대중매체는 인간에게 가치관을 심어준다. 오케이. 여러 가지 대중매체를 비교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뭐, 대중매체 뭐, TV나 신문, 잡지, 이걸로 보시면 되죠. 자, 글은 조금 긴데, 어렵진 않아. 자, 첫 문단 시작해보자. 오늘날 대중매체는 우리에게 때려야 될 수 없는 불가분의 존재가 되었다. 자, 2번 확인돼 버리네.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되죠.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다. 아, 적절하지 않은 건가? 그럼 뭐지? 2번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1번 맞지? 오케이, 미안.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봐봐봐. 무엇보다 대중매체의 메시지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진실만은 아니라는 사실은 명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중매체가 꼭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팩트만을 전하는 것은 아닐 수 있더라. 좀 더 읽어봐. 대중매체의 메시지 생산에는 여러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매체사의 소유주와 그 종사자의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가 들어간다. 그래서 그 매체 종사자들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코 팩트만, 기계적인 팩트만 드러나지는 않는다. 더구나 그것은 구조적으로 대중매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 돈이나 권력이 있는 그 사회의 지배 세력의 가치관이나 입장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매체라는 게 결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TV도 보면은 뭐가 있어? 뭐 KBS도 있고 SBS도 있고 MBC도 있고 JTBC도 있고 뭐 TV 조선도 있고 이러잖아.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사람도 어때? 정치적 이념적 성향이 있듯이 사실 언론도 이념적 성향이 있지. 가장 어떻게 보면 우익적인 성향이 드러난 게 지금 뭐 TV 방송으로 보면 TV 조선이 가장 보수적이고 그다음에 MBC가 지금은 가장 뭐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그건 뭐냐면 그 구성원들의 어떤 이념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자, 그 사람들은 그게 옳은 가치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요게 옳은 가치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정보를 생산해내는 거지.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볼 수 있어요. 비교해서 볼 수 있어요. MBC도 보고 동아일보도 보고 TV조선도 보고 또 JTBC도 보고 하면서 객관적인 판단의 능력을 길러야 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2번은 자, 매체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거지. 그래서 2번은 잘못된 말이네. 그다음에 3번은 가치관을 심어준다. 방금 읽은 거 있지. 두 번째 문단 가운데 줄 보면은 돈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의 지배 세력의 가치관의 입장이 전달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매체에는 지배 세력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어. 그걸 우리는 수용하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거를 듣고 우리가 그거를 어때? 따르게 되겠지. 가치관 형성이 되지.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왼쪽 마지막 줄 보면은 자 뭐라 했어? 그리고 어떤 한 매체만 접하지 말고 가능하면 여러 매체를 수용하여 그 내용들을 비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 요게 바로 몇 번에 나와? 4번에도 언급이 돼 있지. 그래서 13번에는 몇 번이 잘못된 정보다? 2번이 잘못된 정보다 라고 볼 수 있네. 자, 14번. 자, 14번이 조금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소수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죠. 자, 출발해보면 풍부한 감정과 뜨거운 정열은 예술의 발달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예술을 위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네. 뭐하고 뭐? 풍부한 감정과 뜨거운 정열.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예술을 할 수 있어. 이지가 논리적 지혜가 과학의 발달과 불가운의 관계를 가졌듯이 정열은 예술의 발달과 불가운의 관계를 가졌다. 우리 한국은 장구한 문화의 역사를 가진 나라이며 우리 문화에서 예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옛날 신문사에서 예술가들이 사회적으로 푸대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악과 미술, 건축과 조각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한국의 전통 예술의 자랑스러운 유산을 무수히 남겼다. 그리고 현대에도 우리 한국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과학자보다도 세계적으로 알려진 예술가들을 다수 배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과거와 현재를 걸쳐서 한국이 예술 분야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세우길 수 있게 된 것은 한국인이 일반적으로 가진 풍부한 감정 내 미술과 한국인이 일반적으로 가진 풍부한 감정 내 뜨거운 정열에 힘입은 바 있다가 볼 수 있다. 첫 문장하고 끝 문장 밑줄, 첫 문장 아까 밑줄 안 그었는데 첫 문장 밑줄. 풍부한 감정과 뜨거운 정열은 예술을 발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럼 글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 풍부한 감정과 뜨거운 정열이 필요해. 그치? 근데 한국인들은 어때? 풍부한 감정과 뜨거운 정열을 가졌기 때문에 다양한 예술인들을 배출해냈습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한국인 역시 이런 정열과 감정을 가졌답니다. 라고 나오니까 자, 이건 뭐다? 일반적 진술을 앞에 보여주고요.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구체적 사례를 뒤에 이어주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1번. 자, 15번 접속부사 순화란 잡스러운 것을 걸러 순수하게 하는 일이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뭐다? 순화다. 국어 순화란 잡스러운 것으로 알려진 들어온 말을 가능한 토박이 말로 정리하는 것이요. 자, 비속한 말과 틀린 말과 고운 말과 다르게 쓰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 순화란 잡스러운 것을 없애는 거야. 국어 순화란 국어에 들어가 있는 잡스러운 것을 없애는 거야.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접속으로 뭐가 돼? 순화는 잡스러운 것을 없애는 거고요. 그러므로 국어 순화에서는 국어에 있는 잡스러운 것을 없애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 인과가 들어가야 되겠지. 인과. 그래서 자, 2번 아니면 3번이 들어가겠네. 2번 아니면 3번. 자, 국어 순화다. 두 번째 문단 가보자. 말을 다듬는 일이나 말에 인위적으로 손을 대는 것과 사람의 창조적 힘을 다하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면 과연 말에 인위적으로 손을 댈 수 있고 사람의 창조 힘을 다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하여 해답에 대한 관점, 즉 언어관에서 구해야 된다. 만일 말을 단순히 사회적 소산이나 자연 발생적으로만 보친데 그친다면 결코 말에 인위적인 손길이나 창조 힘을 다할 수는 없다는 이론이 성립될 것이다. 자, 따라서냐 그리하여냐. 자, 따라서나 그리하여는 크게 이질적인 요소는 아니지. 둘 다 원인과 결과의 방법이니까. 그래서 따라서 당연한 것처럼 그리하여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국어 순화의 문제도 이러한 점에서 보면 그리 단순한 것만은 아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말의 순화 운동의 초기 단계에는 순화 반대론자가 있었던 것도 그러한 언어관의 근거를 든 것이다. 자, 그러한 언어관이 뭐야? 언어에다 힘을
가해서는 인위적 힘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자게 있었다.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자, 우리는 우리말의 순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 여기서는 뭐야? 독일이나 프랑스, 그러니까 언어에다가 인위적 힘을 가해야 되느냐, 가해서라도 바꿔야 되느냐, 아니면 자연 발생적으로 놔둬야 되느냐, 이 두 가지 개념가 있는데 독일이나 프랑스는 뭐 하자 그랬어? 놔두자 그랬어. 인위적 힘을 가하지 말자 그랬어. 자, 디귿 다음에는 우리는 우리말을 순화하자라 그랬어. 이거 뭐야? 힘을 가하자라는 거지. 그럼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는 역접 관계가 돼야지. 하지만 우리는 우리말에다가 인위적으로 순화를 해야 합니다. 이게 들어가겠네. 그래서 그러나 하지만 이게 들어가겠지. 15번에 몇 번? 자, 3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오케이? 자, 16번 한번 봅시다. 자, 16번 한번 보시면 자, 뭐라고 돼 있어? 자, 내용에 따라서 바르게 전개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뭐라고? 가, 나, 이렇게 돼 있지. 가, 나, 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답이 될 수 있는 건 뭐가 돼? 일단, 나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두 개니까. 그런데, 그게 또 함정일 수도 있으니까. 자, 우리가 16번. 가를 보고, 나를 보고, 라를 봐야 되겠지. 하나씩 나왔으니까. 자, 가봅시다. 이는, 이것은 이라는 지시대명사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처음 오기가 굉장히 어렵네. 가는 후보에서 조금은 멀어져 버렸네. 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출제된 거 보면 지시어나 접속어 가지고 시작하진 않지. 자, 내용은 뭔가 봐봐봐. 자, 이는 인간이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 도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밑줄 도덕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러면 자, 이는 도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어딘가에 나다라 사이에 도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게 나와야지 그것 뒤에 가가 나오겠지. 그치? 도덕의 필요성이 언급된 거. 자, 계속 조금만 더. 다시 말해서 도덕은 자, 특정의 기능이 있으며 그 기능은 사회생활에 불가하게란 것이다. 따라서 도덕이 그 타당성을 인정받으려면 맡은 바 기능을 적절히 수행해야 된다. 자, 도덕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도덕은 자기의 기능을 반드시 수행해야 돼. 마치 인위적으로 표현해놨는데 도덕은 어떤 의미를 사회적으로 가져야 돼 이거지. 그래서 그래야지 사회가 유지될 수 있어. 이걸 말해. 그래서 이것은 도덕을 필요하다는 거 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 이런 도덕은 어때? 자기의 기능을 수행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어. 그래서 일단 요거는 어디 뒤에 나와야 되냐면 도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는 내용하고 이어지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자, 도덕이 자 봐보자. 자, 도덕이 관여해야 될 문제들은 대부분 욕구의 대립에서 비롯된다. 자, 무슨 말이지? 내가 뭔가를 막 갖고 싶어. 그러면 어때? 욕구는 훔치기라도 해야 되잖아. 근데 도덕은 어때? 그걸 절제시키는 힘이지. 그래서 욕구와 도덕은 서로 충돌합니다. 상충합니다. 한 인간의 내부에 존재하는 욕구들 사이에서 대립도 도덕이 관여해야 하지만 욕구들 사이에 대립도 도덕이 관여해야 되지만 이보다는 개인이나 집단들 사이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 해결에 적합한 행동의 처방을 제시하는 일이 도덕의 역할 중 가장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여기서는 뭐가 나와? 도덕의 역할이지. 그치? 개인의 내면적 욕구를 자제시키기도 해야 되고요. 또는 개인 대 개인 간, 개인 대 집단 간의 갈등은 어때? 완화시킬 수 있어야 돼. 그치? 그래서, 자, 역할은 뭐야? 갈등을 해소할 수 있어. 완화시킬 수 있어야 돼. 그쵸? 그러니까 개인 내적인 욕구도 도덕에 의해서 제어해야 되고, 개인 간의 갈등도 제어해야 되고, 개인 대 집단의 관계도 제어해야 돼. 이게 도덕의 역할이지. 그럼 어찌 보면은, 가하고 나 보면은, 어느 게 먼저 나와야 돼? 자, 기능을 수행해야지. 적절한 기능을.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뭐야? 자, 내적 갈등이든 외적 갈등이든 갈등을 어느 정도 다운시켜줘야 돼. 이건 사실 주장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나 다음에, 자, 2번 보니까 나 다음에 가로 직접 넘어가는 게 조금 부자연스럽지. 나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는 건 어렵지. 그래서 2번은 아닐 것 같아. 나 다음에 다가 나왔지. 그치? 나 다음에 다로 갈 거냐? 아니면 라로 시작할 거냐? 됐는데, 자, 이제 4번 한번 보겠어. 라로 한번 가봐봐. 도덕의 규범은 각 사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도덕 규범이 없는 사회는 어디에도 없다. 도덕은 인간 사이에서 어디에나 존재하는 보편적인 현상이며 도덕 없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자, 네 번째는 뭐지? 도덕은 보편적 현상이다.
도덕 없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잖아. 도덕 없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보편현상이라는 건 뭐야? 이 말은 곧 도덕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라는 걸 봤지. 그러면 이는이 뭘 받아? 라를 받지. 라 다음에 가로 가야 되겠지. 라 다음에 가 이렇게 가야 돼. 라 다음에 가.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 이제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3번도 라 다음에 가로 끝났잖아. 라 다음에 가로 끝났잖아. 그치? 그리고 4번도 라로 시작해서 가로 이어졌잖아. 그럼 이제 다가 관건이네. 다가. 자, 여기서 시작했다가 4번은 뭐라고 돼 있지? 3번은 자, 나 다라 가로 갈 거냐. 그치? 그럼 다가 이제 관건이겠지. 자, 다 가봅시다. 자, 도덕은 행위에 대한 처방이다. 그리고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 그가 봉착한 문제를 해결해서 그러므로 도덕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부딪힌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적합한 행동 원칙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도덕은 행위자의 원칙을 뭐 해야 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이제 3번 순서로 따라가 봐. 나로 시작해서 도덕의 역할은 갈등을 해소한 거야. 그 다음에 다로 갔어. 그 다음에 다가 뭐야? 도덕의 행위의 원칙이야. 자, 어느 게 더 큰 개념이야? 이걸 통해서 도덕의 큰 역할이 나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라로 갔다가 가로 가지. 그럼 이게 주장이 돼야 되는데, 자, 바꿔 말하면 이 도덕의 기능은 뭐야? 크게 보면 이 두 가지가 도덕의 기능이라고 말하지. 그러면 요거를 구체화시킨 게 나와 다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순서는 어떻게 돼? 라로 시작해서 가로 갔다가 이거를 구체화시킨 게 나하고 답니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자, 몇 번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 4번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자, 17번. 자, 17번 한번 봐보시면 자, S도 17번 정답 몇 번? 3번. 자, 주제 이렇게 되는 이 글에서 말하려는 게 뭐냐? 봐봐봐. 법률상으로 100살 먹은 사람과 30살 먹은 사람의 사이에는 어떤 구별도 없다. 밑줄. 어떤 구별도 없다. 어떠한 차별도 없다. 질병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져야 될 형법상의 책임은 젊은 사람들과 동일하다.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특별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겨냥한 것은 있지만 노년기 연령층을 위한 것들은 없다. 자, 여기까지는 뭐지? 자, 나이 많다고 해서 특별하게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경제적 지위를 결정할 때면 사람들은 노인들을 이질적인 종류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차별하지 않는데 경제적으로는 어때? 다른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오지. 자, 노인들도 다른 인간들과 똑같이 여러 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인간들과 똑같은 소비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노인들을 경제적으로 다른 이질적인 존재로 평가하는데 사실 노인들은 그렇게 차이 나는 존재는 아니야. 그래서 그들에게 얼마 안 되는 보잘것없는 사회보장을 마련해주고는 자, 그들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느끼는 것은 참으로 편리한 환상일 뿐이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노인들에게 어때? 자, 몇 푼의 보조금을 주고 그게 마치 사회에 헌신했다, 사회 역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결국 이 필자는 뭐냐면 동일한 어떤 사회적으로나 형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동일한 존재로 인정했다면 경제적으로도 동일한 존재로 인정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자, 동일하게 받고 여기서는 차이가 나게 보면은 안 됩니다. 한 가지 기준으로. 여기서도 그럼 차이를 인정해줘야 되거나 그치? 자, 여기서 차이를 인정 안 하면 여기서도 인정 안 해주거나 동일한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두 가지 잣대로 경제적으로 보는 시선하고 법률적으로 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라고 말하지. 봤을 때 물론 우리 다를 수도 있겠지. 기준이 여러 가지니까. 오케이.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이미 나이가 들었으면은 노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노동력을 생계를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노인 복지 자금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논리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주장의 차이니까. 그래서 17번에는 정답이 몇 번? 3번. 이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상훈아, 18번에 정답 몇 번? 3번. 이게 되겠지. 그래서, 마지막 문단 봐봐봐. 자. 그 교육의 실체는 가공의 어린이인 에밀이 루소가 계획한 교육 프레임에 따라 이상적인 인간의 성찰의 과정을 보여준다. 이 교육은 여기서 나오지 이제 에밀의 교육관이 자연 상태의 인간이 본래의 천진무람을 유지하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스스로 도해가는 과정을 따르는 것을 원리로 삼았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자기 자신의 본연의 모습으로 진행되는 걸 본연의 모습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자, 이건 뭐죠? 자, 자기가 자기의 주체가 되어서 자, 꾸려나간다. 이 뜻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9번 한번 보시면 상준아 19번의 정답은 4번. 이거 어렵지 않게 확인이 되지.
4번은 언급 자체가 안 되어 있는 말이야. 언급 자체가. 자, 그래서 권리면에서 양인과 천인은 신체와 생명의 보호와 같은 인간의 기본권을 권권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뚜렷이 차이가 난다. 천인인 노비는 재산으로 보아 자, 매매, 상속, 양도 증의 대상이 되었으며 자, 천인인 노비는 재산으로 봐서 사고 팔고가 가능했다. 자, 뭐 있어? 1번 가능하지. 사는 곳을 옮길 자유도 없었다. 노비와 양인이 싸우면 노비가 한 등급 더 무거운 벌을 받는 것은 양천 사이의 법적 지위의 차이를 보여준다. 자, 양인과 천인의 법적 지위의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3번 확인되지. 그보다 더 권리면에서 양친의 가장 분명한 차이는 관직 지출권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였다. 그래서 양인은 관직에 나갈 수 있고 천인은 나갈 수 없지. 그 뒤에 읽어보면 천인 중에 관직에 나가려면 먼저 양인 신분을 얻은 다음에 신분 세탁을 한 다음에 나갈 수는 있었단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본문에서 확인이 되는 정보고요. 4번은 본문에서 확인이 안 되는 정보네. 그렇죠? 자, 20번 한번 봐볼까? 가을의 찬이라는 제목으로 가을의 찬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는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거. 여기서 이제 하나의 힌트는 뭐냐면, 자, 이 글의 주제가 뭐야? 가을 애찬이야. 그래서 거기다 밑줄 하나 거나. 조건에 안 들어가 있지만 이미 발문에다가 조건 하나 숨겨놓고 있는 거야. 가을 애찬 요걸 하나 숨겨놓고 있지. 자, 그러면서 자, 1번 세 가지 조건을 주고 있는 10제.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을 담아라. 삶의 의미 밑줄건. 자, 가을의 찬을 통해서 삶의 의미.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을에서 느낄 수 있는 정서를 감각적으로 표현하라. 감각적 밑줄,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중에 하나가 나오면 돼. 그 다음에 자, 말하고자 하는 자 내용에 어울리는 수다법을 적절히 사용해라.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 이상의 표현법은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지. 자, 1번 한번 봐보자. 가을은 외로움이다. 가을 애찬하고 조금 안 맞네. 그 다음에 스산한 바람과 함께 메마른 땅을 구르며 내는 낙엽 소리. 청각적 심상은 들어가 있네. 낙엽을 지그시 밟으며 마치 가슴속 제어드는 하늘 토해내는 듯한 울부짖는 낙엽을 바스러지는 소리. 가을은 슬픔이다. 자, 가을은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아주 뭐죠? 예찬적 대상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네. 그래서 가을의 찬이라는 주제와 어울리지 않네. 그치? 주제와 어울리지 않고 삶의 의미를 드러냈다고 보기도 조금은 어렵겠지. 그렇죠? 정서를 감각적으로 되는 것은 낙엽 바스러지는 소리 이런 것들 보니까 청각적 신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는 있어요. 가을은 슬픔이다. 은유법도 있긴 하네. 그치? 그래서 자, 주제하고 안 맞고 삶의 의미하고는 조금 거리가 머네. 자, 2번 한번 봐보시니까 자, 가을은 맛의 계절이다. 기름진 핵곡식과 자, 달콤한 과육을 맛보는 계절이다. 자, 뭐지요? 기름진 곡식, 달콤한 과육, 달콤한 뭐죠? 미각적 감각이 들어가 있지. 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레 심고 이글거리는 폭염과 거센 비바람 속에 걸러 얻게 되는 땀의 결실을 자, 맛보는 계절이다. 인생의 참맛을 온몸으로 느끼는 계절이다. 자, 여기서 뭐야? 가을의 찬 대신 맛의 계절이다. 이 맛이 그냥 단순하게 먹는 맛뿐만 아니라 뭐도 되겠어? 삶의 진정한 뜻 이것도 되겠지. 그 다음에 삶의 의미 되겠고, 그래, 가을에 찬되고 삶의 의미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달콤한 과육이다, 이글거리는 폭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뭐가 나왔어? 정서를 감각적으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수사법 어디 들어가 있어? 달콤한 과육을 맛의 계절. 가을은 맛의 계절. 이것 자체도 은유적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2번은 자, 가을 예찬이 들어가 있고 은유법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미각적 심상 들어가 있고 삶의 의미까지 드러나네. 4번 가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티 없이 말과 손이라도 담그고 싶은 자, 가을 하늘은 허수아비가 참새떼가 어울려 한바탕 군무를 죽이는 풍요로운 들판은 다가올 겨울을 준비해 자녀의 소못을 손질하는 아낙네의 표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냥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계절이다라는 거지 삶의 의미하고 직접적인 인과는 없고요. 또 뭐가 다 표현법은 안 보이네. 그치? 표현법은 뭐 유추의 방법은 보일 수 있지만 요거는 유추는 표현법이라고 보지는 않지요. 청춘이 법이라면 중년은 가을이다. 중년이 아름다운 것은 가을이 아름다운 것과 같다. 자, 겨울의 시련과 봄의 희망을 거쳐 여름의 왕성함을 소진한 채 다가온 가을이 아름답듯이 삶의 우여곡절에 경험한 중년의 거칠고 메마른 소는 무엇보다도 아름답다. 이거는 가을의 찬이라기보다는 가을에 비유된 중년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지 가을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게 아니지. 가을을 중년에 빗대는 게 아니라 중년을 가을에다 빗댄 거야. 그래서 가을의 찬이 아니라 중년의 찬 요걸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20번에는 자, 정답 2번 가주시면 되겠네.